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두 아이 살해한 엄마라는 누명 벗을 수 있을까? 고객 개인정보 사적 이용한 편의점 직원. 일방통행 운전했는데 중앙선 침범. 말다툼 도중 차량에 생긴 생채기, 수리 비용은 누가?까지요.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화제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자신으로부터 논문 지도를 받던 여성 대학원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학교에서의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들 좀 많은데 이 사건도 좀 비슷해 보입니다만 제자를 상대로 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 교수. 사건 내막부터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피고인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박사학위 논문 지도를 받던 피해자를 상대로 논문지도 교수로서의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서 총 14회에 걸쳐서 간음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이제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논문이 최종 통과되면은 지도교수에게 살해하는 관행이 있다. 그래서 1억 원을 달라라고 요구했고 교수로서의 미래도 학자로서의 미래도 자기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을 빌려달라고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게다가 또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할 것처럼 위협을 하고 또 성관계 장면을 몰래 녹음하거나 그 녹화한 영상이나 음성이 있는 것처럼 이제 꾸며서 피해자를 겁을 주고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또 경찰에서 3, 4회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합의하에 마음이 맞아서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로 강간했다라는 어떤 파렴치하고 좀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뭔가 2차 피해가 좀 예상되는 듯한 또 멘트인데요. 심각한데 이 정도면 교직 생활 좀 이어가기 힘들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네, 실제로 이제 생태사학자로서 대구 지역의 모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재직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2년 10월경에 신고를 하고 나서 대학으로부터 2023년 3월경에 학교에서 파면이 되었습니다. 파면 징계 처분을 받은 거군요. 네, 그렇죠. 하지만 피고인은 파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좀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내가 강간을 당했다거나 뭐 이런 식의 2차 피해 얘기를 좀 하면 불복 절차 왜 진행을 안 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파면은 이제 징계의 일종으로서 가장 중징계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잘못을 하는 경우에 비행기가 있는 경우에 직무나 직위에서 그런 이제 그만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퇴직금이나 연금도 이제 삭감이 되고 공무원으로서의 재미용도 상당 기간 이제 제한이 되는 어떤 불이익이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불명예스러운 것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고인은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혐의를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다, 혐의를 인정하였다고도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사건이 또 안타까운 이유는 이 2025년 10월에 이 피고인의 원심 판결 선고 이후에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원심 선고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사안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네. 1심에서 좀 어떤 선고가 내려졌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극적이게도 이제 피해자는 이제 1심 선고 이후에 생을 스스로 마감하였는데요.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보았고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보아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의 명령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파면된 게 23년이고 1심 판결 선고가 25년에 나왔어요. 한 2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은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희도 이제 법조인으로서 바라보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나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사실 좀 적은 정도의 양형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좀 드는데 피해자들도 아마 좀 피해자도 또 약간 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이 자신의 어떤 성적 수치심에 관련된 판결이 정당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스스로 생을 좀 마감한 것이 아닌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희한한 것은 항소심에서 또 이 사건 2심에서 형량이 지금 피고인이 항소했는데 늘었습니다. 얼마나 좀 늘었습니까? 아까 3년 6개월이었거든요. 네, 3년 6개월이었는데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이제 지난 2월 13일에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4회에 걸쳐서 제자였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을 갈취하려다 이제 미수에 그친 점들을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고 피해자가 항소심 과정에서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을 보았을 때 범행 이후에 여러 정황이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서 형을 더 가중해서 1심 판결을 하기하고 5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회복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이 1년 6개월 정도 좀 늘었습니다. 3년 6개월에서 징역 5년으로 좀 늘었는데 1심보다 항소심 형량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사실은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는 것은 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보통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서 존중을 해서 그 형보다는 더 높이 이제 보아서 이제 그 형을 가중하지는 않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이제 자살을 하기도 하였고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범행이 1년 반 가까이 총 14회에 걸쳐가지고 장기간 동안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범행과 그 이후의 상황이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전적인 착취까지 시도했다는 점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서 1심 형량이 좀 가볍다라고 보아서 더 높게 판단해가지고 5년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근데 1심 선고 후에 항소심을 진행을 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라는 그 사유가 사실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영역에 있을지언정 법적 판단,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사후적 판단을 하는 법원 재판 판결에 사실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의문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통상 피해자가 이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하면 그 점이 재판부 판단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재판 중에 혹은 재판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범죄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우리 재판부는 우리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그리고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의 상황들까지 보아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혹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사례처럼 피해자가 비극적인 선택을 한 부분이 이제 인정이 되어서
불리한 정황으로 보아서 그 양형이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범행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도 양형 판단의 또 이유가 되니까 네. 범행 이후의 상황들도 판결의 어떤 이유가 될 수 있고 네, 뭔가 맞습니다. 판결 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군요. 네.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형사 재판에서 예. 사건 이후에 뭐 2차 가해가 있었느냐, 혹은 예. 합의를 보았느냐, 예. 진실한 사과와 용서를 구했느냐, 예. 이런 부분들도 다 보아서 판단을 예.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이 피고인이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교화 예.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어떤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예. 범행 이후의 상황도 이제 판결에 이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교화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뭐 반성문을 제출을 하는지 아니면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좀 보면 단순 성범죄가 아닙니다, 변호사님. 이 네. 피해자의 학위와 미래를 담보로 한 권력형 성범죄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경우에 일반 성범죄하고 비교를 해서 좀 가중 처벌이 좀 되는 것입니까? 네, 가중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이 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예. 피고인은 형법 제303조에 예. 피감독자 간음죄로 처벌되는데요. 예. 다른 말로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 간음죄라고도 합니다. 예. 이 죄는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에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기나 위력으로서 간음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인데요. 예. 교수와 제자의 관계는 단순히 이런 교육 관계뿐만 아니라 예. 어떤 논문 지도라든지 네. 학위 취득이라든지 예. 향후 학계나 뭐 학교에서 어떤 위치 같은 데 있어서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피해자로서는 이제 뭐 함부로 거절하거나 이걸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하기 때문에 이런 권력 관계를 이용한 범죄들은 더 죄질이 나쁘다고 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했다는 점이 예. 나쁘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음. 게다가 이번 사건처럼 이런 권력형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죄질뿐만 아니라 그 통상 강요나 협박, 어떤 추행들도 이제 같이 이루어지고 상습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가중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회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그 사람이 그 학계에서 엄청 또 잘 나가고 뭔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거나 뭔가 성공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 보이는 사람한테는 굴종할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서 이런 권력형 성범죄는 사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비난받아 마땅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엄연히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좀 사망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좀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만약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상고를 할 경우에는 앞으로 절차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변호사님? 네, 피고인이 상고를 하면은 혹은 이제 검찰에서 상고를 하면은 예.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가 진행이 됩니다. 예.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중단되거나 공소가 취소가 되거나 기각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이런 형사적인 범죄들은 예. 피해자와의 그 양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국가가 소추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보통 이제 법률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 혹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제 상고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상고 기간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1년 넘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사건도 혹시나 피고인이나 검찰에서 상고를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상고 절차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뭐 좀 터무니없는 피고인의 상고였다라고 하면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이 나오면 한 뭐 6개월, 1년 안에도 끝날 수 있는. 네, 보통 이제 민사나 행정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는데 형사에서는 또 정확하게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네네네.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취지에서 짧은 기간 내에 이게 대법원에서 다룰 만한 사건이냐 법률심이냐를 따져가지고 예. 기각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 3-4개월 내에 이제 기각될 사례가 기각될 그럴 수도 가능성이 있다.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험쇼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강민자라고 합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제가요. 예. 제가 오랫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운 살인 유명을 쓴 사람들을 아. 위해서 문을 방송한다는 얘기를 네네. 듣고 이제 기울을 기울이다가 예. 오늘같이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는요, 예. 95년도에 예. 제 자식을 5살, 3살이었거든요. 예. 그 자식을 제가 동반자 살려로,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식을 죽였다는 살인 유명을 썼습니다. 예. 그런데 곰곰 다 생각해서 사건 기대했나 있었던 일 다 생각해 본 건데 예. 남편이 그때 당시에 남편이 범인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남편은 동료 유부녀와 바람도 났고 예. 아파트 했다는 건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파트 했다는 예. 거 거짓말. 예. 바람피가 됐죠. 제가 예. 남편으로 이제 좀 거시기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으나 예. 이 아파트 했다고 하니까 자금을 이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 한 게 아니고 예. 유부녀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런데 사건 날에 예. 저보고 아파트에 대해서 비밀 상의할 일이 딱 하면서 예. 분명히 기름 보일러인데 연탄 2장인가 3장인가 사다 놓으라고 했고 예. 그래서 이거 기름 보일러인데 연탄이 왜 필요합니까 하니까 본인이 개인이 쓴다하면서 예. 그때 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 것이 예. 본인이 남편이 그러니까 연탄 사오라고 한 그 사실을 누가 물어보면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누가 이제 아침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출근 시간인데 출근도 안 하고 제가 연탄을 사갖고 가니까 아줌마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예. 그래서 남편이 이제 출근벌 사인하고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왔어요. 예. 근데 이제 옛날 이웃 아줌마들하고 이제 김치를 담그게 되면 예. 막걸리 한 병 따갖고 서너 명이 이제 막걸리 술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침개 해놓고 예. 애들 듣는 얘기 공유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지내서 예. 제가 막걸리 병을 따봐서 알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막 굉장히 힘들게 막걸리 병을 땄는데 남편이 막걸리가 갖다 놓고 저기 화장실 가까이 온다고 하면서 나간 사이에 제가 아침부터 무슨 일이길래 아파트가 잘못됐나? 왜 아침부터 술이지 하면서 막걸리병을 따보게 됐어요. 예. 근데 이 막걸리병이 그냥 술술 금방 열렸던 기억이 지금 벌써 30년도 넘었는데도 이게 기억이 선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남편 와 아파트 문제가 생겨서 그거 얘기할 거니까 한 잔씩 먹은 다음에 얘기를 하자고 하면서 막걸리를 따라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막걸리병을 제가 따라봤을 때 이미 뚜껑이 열려있을 때 그만 술술 풀렸다 했잖아요. 예. 근데 다시는 한 잔도 안 마시고 저만 2잔이나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걸리 맛이 약간 찌찌름하니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건 나고 보니까 제가 수면제를 먹고 애들한테도 대자투라는 수면제를 먹여서 동반자 살려고 그렇게 등갑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연탄을 피워놓고 남편이 사오라 한 이유도 모른 채 사다 놓으라면서 사다 놓은 연탄을 피워가지고 네. 제가 애들한테 약을 먹이고 동반자 살려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도 그것도 모른 채 이제 깨어났는데 예. 병원보 입었었고 예. 이 팔뚝에는 인대류가 꽂혀져 있었고 전혀 기억도 없고 너무 3일 만에 깨났다고 하니 네. 연탄가스에 약물 중독에 그렇게 사경을 헤매다가 3일 만에 아마 깨어났나 봐요. 그리고 더 네. 중요한 거는 저는 쓰지도 않은 유서가 등장해서 네. 제가 유서를 써놓고 두 아이와 동반자살을 했다고 그렇게 등갑시켰는데 네. 저는 유서를 쓴 사실도 없었고 애들하고 동반자살할 이유도 없었고 단 남편이 공무원인데 유부녀 공무원하고 바람이 나서 그것 때문에 참 힘들었었고 한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 국립수사연구소에 제가 유서를 썼다는 그런 것도 필적 감정도 하지 않은 그런 걸 가지고 저를 그 무고한 사실도 밝혀졌어요 지금. 예.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잖아. 진짜 내 자식 어디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해도 까무러칠 일인데 예. 죽이지도 않은 내 새끼를 내가 죽였다는 눈을 뜨고 이렇게 산다는 게 예. 너무 힘들고 그러나도 저는 이 경찰 수사
국가수에 예. 제가 유서를 썼다는 그런 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유서를 썼다고 가라로 그렇게 무고를 해놓은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 너무 억울해요, 선생님. 남편이 지금, 범인이에요. 네, 제가 한번 좀 뭐 좀 여쭤보겠는데 네네. 혹시 재판은 받으셨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장이 저는 서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단 제가 저를 정신병자 또라이 팁을 해서 혹시 공주 치료감옥으로 끌려갔어요. 공주 치료감호세요? 공주 제가 치료감호소? 미친년 만들어놨어요 그때. 예, 저는 네. 미치지도 않았고. 네, 잠시만요. 과거에 제가 사업장도 운영했었거든요. 상담자님 잠시만요. 제가 저도 모르게. 상담자님? 예, 1심에서 저를 네. 잠시만요. 제가 여쭤보는 거에 대해서만 답을 좀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니까 네네네. 답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심에서 형량이 그럼 어떻게 나왔죠? 징역이? 선생님 저기 말씀 좀 죄송한데 제가 네. 분명히 기억하는 거는 1심에서조차도 저도 모르게 네. 제가 항소권 포기서라는 것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저는 항소권 포기서라는 그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자우지간 제가 재판장에 서보지도 못한 채로 미친 크레이지로 몰려가지고 공주 네. 필요가면서 끌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재판을 받아보시지 못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서 4년이 넘도록 저거 공주 네. 필요가면서 못 나왔던 것이 제가 그래도 되게 생활은 잘해가지고 네. 2년 몇 개월 만에 이제 심사가 붙었거든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 선생님이 물어보는데 네, 상담자님 제가 여쭤볼게요. 네네네. 그 형을 징역형을 몇 년 사셨어요? 치료감호 형만 받았는데요. 네. 제가 저기 말씀 좀 죄송하지만 치료감호 2년 6개월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조금 받았는데 심사 때마다 저는 저기 살인죄명으로 그렇게 치료감을 받았는데 예. 제가 심사 때마다 심사가 그렇게 빨리 붙었던 것이 뭐냐 제가 생활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여쭤보는 거에 예, 잠시만요. 제가 애기 죽이지 않았다고 하니까 예. 떨어지고 해서 내가 또 울으니까 나한테 잘해줬던 아줌마가 나는 너를 알아. 너는 애기를 죽이지 않았지만 네가 네 애기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여기 왔으니까 네가 했다고 해야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네, 상담자님 했거든요. 예. 선생님 저희가 시간 네. 관계상 저희가 네. 질문 드리는 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네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치료감호 2년 6개월 받아서 그러면은 출소하신 게 그 감호소에서 나오신 게 97년, 98년이에요? 99년 8월 15일이요. 제가 8월 15일. 3번, 4번 떨어졌어요. 잠시만요. 안 했다고 하니까. 예, 그럼 99년 8월 15일에 나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사신 건가요? 그냥 일상생활 하신 거예요? 아유, 맨날 자살하고 싶고 2번이나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 99년부터 지금 2026년이거든요. 예, 그래요. 한 20년, 25년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네네. 동안 네. 어디 뭐 감옥에 가시거나 그런 건 없으신 그런 거죠? 건 없었죠. 네, 너무 알겠습니다. 억울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고 막 그랬어요. 네네네. 예. 옆에 이진우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그 네네. 인사 나누시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를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99년에 이제 치료감호소에서 나오셨는데 네네. 한 20여 년 넘게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혹시 뭐 재심 청구를 하시거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심을 청구를 했었었는데 네. 유서가 없다는 이유로 네. 2번, 3번 떨어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유서를 신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네. 유서라는 그 명분을 저는 알지를 선생님 못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재심 청구는 하셨는데 재심 청구를 하실 때는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변호사라든지 뭐 관련자들 변호사 없이 그냥 저희 지인 도움으로 이렇게 했는데 네. 단지 저를 도와주시는 분 보서장분께서 네네. 잠시 바꿔드릴게요. 그분을.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제가 안녕하세요. 또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재심 청구를 재심 청구를 하실 때 좀 도와주셨나요? 선생님께서? 예, 3년간에 걸쳐서 네. 법률 상담을 거쳐서 두 차례나 대법원까지 도와드렸었습니다. 네, 재심 청구는 기각이 됐고요. 예, 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네네. 봉사자로서 저는 40여 년간 네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민자님께서 도움을 청해서 이제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500만 원을 도와주려고 여러 군데 갔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 유서라는 그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형사 판결 원본에 나와 있는 걸 네네네.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 유서라는 것을 국가기록원이라든가 아니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어디에도 수사 자료에 실체가 없는 네, 곳이에요. 선생님 그렇다면요. 그럼 현재 재판 기록이나 당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수사 기록들은 지금 확보를 하신 상태인가요? 예, 최초의 사건 다음 날에 수사 기록이라는 게 30년가 된 거를 네. 금년 2월, 아니 작년 12월 18일에 돼서야 경찰이 네. 30년 동안 비공개로 묶어놨었던 걸 알게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저기 그 30년 만에 확보를 해서 보니까요. 네. 네. 애초에 사건 다음 날이라든가 한 달 이틀 후에 사건 송치받기 위해서 저 지휘품신 요청한 게 있더라고요. 네. 네. 서울지방 그 일단은 검찰청에 네네. 지금 제가 아까 상담자님 말씀을 들었을 때 예. 막걸리 구입하게 된 경위, 막걸리 구입할 때 선생님께서 당시 남편분이랑 같이 동행을 했는지, 그리고 막걸리의 성분 검사라든지 상담자님의 당시 혈액 검사 내용이라든지 의무 기록이라든지 유서의 어떤 필적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그게 아마 재판 기록이나 수사 기록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전 남편이라든지 관련 참고인들 진술 같은 것도 아마 있을 텐데 그건 다 한 번 다 확인을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그것을 그거 해봤는데요. 네. 그 변호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네. 그 막걸리 주병에 대한 거는 아예 제출도 안 돼 있고 네. 저 약물 저 약동물 학과의 감정 의뢰조차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네. 유서의 실체도 없고요. 제출된 네, 그렇다면은 없고요.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뒤늦게 재판 기록, 수사 기록을 받으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재심 청구는 그 전에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가 들어간 거죠? 예, 맞습니다. 네, 통상 이 재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류나 증거들이 이제 위조 내지는 변조가 되었을 때 혹은 증언이라든지 뭐 참고인이나 증인들의 증언들을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었을 때 수사기관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의 어떤 업무 처리 절차가 잘못되었을 때 이제 재심 사유로 보아서 재심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심 사유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억울하신 사정들은 제가 들어만 봐도 충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재심 청구를 할 때 검찰에다가 이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때 과거의 어떤 수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에서 미흡하게 조사된 부분들 혹은 위변조가 되었거나 위변조 자체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증거가 누락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가지고 재심 청구서를 좀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뭔가 이렇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청구서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은 일단은 수사 기록, 재판 기록 이런 관련 기록들 그리고 당시 없던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청구를 해야 할 텐데 일단은 전문가한테 법률 전문가한테 변호사라든지 법률 전문가한테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을 가지고 와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저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네네네.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네네. 저로서는 네. 물론 제가 법에 무지하긴 합니다만은요. 네. 최소한 반병이나 되는 그 수사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분한테 요청받은 지는 6년째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청, 검찰청, 법원, 국가기록원, 네. 그다음에 그 언론사 수없이 다녔는데 네.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법률방송 선생님들처럼 올바르게 제대로 장담을 말씀해 주신 경우는 네.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그 이유가요. 네. 이분이 당시에 일산화탄소 중독을 해서 대학병원에서 단기 연구 당일 판단을 받은 겁니다. 몇 년 전에요. 네. 그런데 이분은 정신질환자나 망상자가 아니라는 진단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검찰 측에서요 공수처사무소에다가 수사 자료를 올바로 제출도 안 한 상태에서 유서의 어떤 내용도 없는 상황에서 네. 정신감정을 보내가지고 남편이 일단은 제가 남편에 의한 어떤 증언에만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네네.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 제가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중요한 증거들로 볼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억울한 누명의 어떤 큰 증거가 되었던 게 이제 유서이고 관련해서 어떤 막걸리에 들어와 있는 뭐 향정식성 의약품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국가기록원이라든지 검찰 통해서 받은 자료에는 그런 해당 자료들이 누락되어 있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은 재판 자체가 잘못되거나 검찰의 기소가 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당시 사실관계에서도 남편분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진술이나 증거들을 좀 보아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신 사정들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했고 누구나 듣더라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더더욱이 최근 증거는 없을 거라서 과거의 수사기관에서 했던 수사 내용이나 수사 절차 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심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뭐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대한변협에서 운영하는 소송구조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재심 청구서를 굉장히 면밀하게 작성해가지고 한번 제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상담자님, 저희가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뭐 경찰청, 검찰, 언론사 이것저것 많이 6년 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돌아다니시느라 만약 이게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잘못됐다거나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항소 포기서 내가 쓴 적도 없는데 항소 포기가 뭐 검찰에 의해서 작성이 됐다거나 혹은 유서가 위변조돼서 작성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문제가 될 수 있고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심 사유가 된다고 하면 우리의 이런 억울한 점들을 어쨌든 누명을 벗어야 되니까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죠. 내 생떼 같은 자식들 2명이 내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였다고 해서 내가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하면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들을 사실은 이제 국가기관에게 알려서 내가 또 입증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사실관계와 증거들이 발견됐다는 걸 가지고요. 그러려면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좀 방금 이진우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구체적이고 좀 정확하게 좀 써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쉽지 않은 재판이기 때문에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 그다음에 의료 기록까지 전부 다 면밀히 좀 살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만 가지고는 좀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설명은 못 드리겠고 중요한 건 좀 같이 좀 만나서 직접 만나가지고 기록을 보면서 사실은 좀 상담을 드려야 되는 사안이라서 저희가 어쨌든 재심 사유가 될지 안 될지는 기록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지금 말씀해주신 상담자님이나 지금 뭐 옆에 도와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2분 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조력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좀 전화 상담을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나 저기 법률 방송 국민들께 두 분께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상담해 드리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항소 2심도 재판 못 받고 3심도 재판 받을 기회를 다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꼭 전문가의 조력, 그냥 변호사의 좀 조력을 이 기록을 가지고 가서 좀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전화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게 진짜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남편은 심지어 저희한테 사전에 보내준 걸 보면 머리를 가격당했다. 내가 잠에서 깨서 한 3일 만에 이제 병원에서 일어났는데 머리를 가격당한 증거도 있다. 근데 저는 좀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머리 가격당한 부분을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남편이 가격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 좀 의아하거든요. 네, 뭐 지금 듣고 계시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록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증거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수사가 잘못되었거나 근데 수사나 증거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는 기록을 봐야지 알기 때문에 증거에 문제점이 있다거나 당시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가지고 재심 청구서를 작성하시거나 뭐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관련 기관에다 좀 진정을 넣으셔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수사기관들이 적법하게 다 한다고 하지만 뭐 왜곡되거나 뭔가 좀 부실 수사 이런 부분들도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제대로 수사를 했지만 기록 자체가 좀 왜곡돼서 써져 있을 수도 있고 판단의 영역이 결국 인간이 판단하는 영역이니까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오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재심 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재심 제도를 활용을 해서 꼭 구제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려면 전문가의 좀 조력이 필요합니다. 재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 그냥 서면을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명확한 증거들을 전부 다 탄핵하고 깨부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하려면 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내용인지 함께 보실까요? 한 달 전 택배 접수를 하러 집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계산대에 가니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남성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당시 남성은 제게 수차례 고백하고 거절당해도 개의치 않고 선물을 보내는 등 제 의사를 신경 쓰지 않고 관심 표현을 했는데요. 다시 만나게 되니 껄끄럽긴 했지만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누고 택배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남성에서 잘 지내냐라며 문자가 오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핸드폰 번호를 바꾼 지 오래라서 동창 중 제 번호를 아는 사람은 몇 없었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라고 묻자 처음에는 대답하기를 꺼리더니 이내 택배를 붙일 때 기재한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불쾌하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후 5차례 더 전화를 걸고 받지 않자 다시 택배를 붙일 때 기재한 정보를 사용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집 앞에 서 있는 남성을 보고 너무 놀랐지만 잘 달래서 돌려보낸 상황인데요. 언제 남성이 집에 찾아올지 몰라 두렵습니다. 신고 방법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연락하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남성인데 택배 접수 과정에서 알게 된 이런 개인정보를 가지고 상담자한테 연락을 했다고 해요, 변호사님. 네. 이런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까?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범위 목적 내에서만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택배 업무를 본다는 이유로 상담자님의 어떤 개인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습니다. 심지어 5번이야.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5번이나 연락을 했다는 건 상당히 고의성이 좀 짙어 보이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온 행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실 부분이 스토킹 행위 아닌가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우편, 전화, 전기통신 등을 이용해서 연락을 해서 글과 말을 전달하는 행위, 이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왔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맞습니다. 이 만약에 실제 주거지까지 지금 찾아왔는데 이게 뭐 주거침입죄나 이런 것도 좀 됩니까? 네, 주거침입죄에도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법 주거침입죄에서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 침입죄로 처벌하고 있고 주거의 경우에는 이제 주거 내부뿐만 아니라 위호지, 즉 둘러싼 땅이라고 해서 정원이나 마당,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나 현관, 복도, 계단도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 남성이 집 앞이라고 했을 때 뭐 엘리베이터 앞에만 있었더라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집 앞이 뭐 동네 어귀라든지 아파트 단지 입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거 침입죄까지 되지 않겠지만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여지가 꽤 높아 보입니다. 지금 너무 무섭고 좀 두려운 상황인데 이거 뭐 어떻게 예방하거나 방지하거나 혹은 이제 고소나 신고를 했을 때 어떤 처벌 수위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좀 어떻게 될까요?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례처럼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라든지 다른 법령 위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초범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피해가 경미하거나 합의를 보거나 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스토킹 범죄는 좀 엄중히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게 뭐 실형도 실형인데 신고하고 나서 뭐 보복 범죄나 혹은 뭐 다가오는 거 이렇게 계속 또 찾아오면 너무 무서울 것 같거든요. 뭔가 경찰에다가 어떤 요청 같은 거 할 수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관련 법령에 따라서 경찰에다가 이제 신변 보호 조치를 해달라고 하면은 경찰에서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뭐 긴급 응급 조치나 잠정 조치 이런 부분들을 맞습니다. 취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이 두려운 상황을 좀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지난달에 점포동에서 승객을 태우고 일방통행 도로를 운전하다가 역주행하는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이 100, 제가 0으로 물적 피해는 다 처리한 상황인데요.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진단서를 제출을 했고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이후에도 택시기사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구포역에서 제가 일방통행인 걸 모르고 진입했는데요. 반대편에서 마주오는 차를 확인하고 지나갈 수 있게 옆으로 택시를 붙여 세웠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차량이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벌점 30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접촉사고가 난 점포동 사건 판결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 사건은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접촉사고 이후에 어쨌든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계속 택시기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방통행이 관련된 부분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길을 잘못 들어선 경우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처벌을 좀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 네, 일단은 뭐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통행로 역주행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통행금지 위반, 안전표지 지시 위반에 해당합니다. 일반 통행로에는 아시다시피 일방 통행이기 때문에 중앙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이제 경찰에서 좀 잘못 판단해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벌점이나 범칙급 수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소명을 구해가지고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다퉈볼 필요가 있다.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일방 통행 위반이다.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단순 신고만으로도 벌점이 부과는 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신호 위반이나 차선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을 하더라도 한 경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범칙금이나 과태료 물잖아요. 마찬가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처벌이나 어떤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점포동에서 발생한 사고는 상대 과실이 100%인 것으로 보여요. 아까 물피 관련된 부분은 100대 0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위반 사실이 그 사건의 판결이나 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한마디로 사후에 일어난 사고가 앞에 있는 거를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게 상담자분께서 이렇게 직업적으로, 업무적으로 택시를 운전하시기 때문에 연달아 일어난 사고들이 이제 서로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당연히 별개의 사건이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일시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앞에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이 피해자이시고 뒷부분은 이제 본인이 가해자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고요. 그 앞에 사건으로 너무 걱정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점포동에서 역주행하다가 이 접촉사고를 낸 차주의 처벌 수위는 좀 어떻습니까? 얼마입니까? 일단 일반 통행로 역주행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이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안전표지 지시 위반이기 때문에 예.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어서 예. 합의를 보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피해 정도나 피해 내용을 봐야겠지만 상담자분하고 운전자가 이제 합의를 본 경우라면은 상대방이 어떤 벌금 정도로 이렇게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좀 걱정을 조금 덜 하시고 좀 잘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1월에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술집에서 나와서 상대방과 말다툼 했는데요. 상대방은 만취한 상태였고 저는 살짝 취한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신체 접촉은 없었는데 상대방이 비틀거리더니 넘어지면서 주차된 차에 생채기를 했습니다. 이후 차주가 와서 불만을 토로했지만 상대방은 소통이 되지 않았고 급한 대로 제 전화번호를 차주에게 줬습니다. 다음날 차주는 상대방이 소통 능력이 부족해 보이니 제가 그냥 수리비용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수리비용을 낼 생각이 없는데요. 누가 수리비용을 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상담자는 차량에 직접적인 어떤 손해를 입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어떤 이런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서로 말다툼 했으니까 뭐 아마도 이제 공법 여부겠죠. 이런 부분으로 공동 책임이 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여기 아마 상담자님께서는 이제 예. 피해자가 본인한테 연락을 하거나 좀 예, 압박을 예. 주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예. 당연히 상담자분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아, 네. 왜냐면은 같이 뭐 일행이거나 같이 한 게 아니라 예. 본인도 그 차에다 그 상체기를 낸 사람과 이제 별개 사람이잖아요. 예.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차량에다 피해를 끼친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예. 책임이 없고 공동으로 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공동 불법행위 책임도 없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차주에게 본인의 어떤 연락처를 준 이 행위가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좀 의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또 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아마 피해자분께서는 같이 일행이 아닐까. 그래서 네. 너도 책임을 물어라 이런 식으로 하거나 네. 본인의 피해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요청하는 것 같은데 단순히 연락처를 줬다고 해서 내가 뭐 공범이거나 혹은 내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거나 이렇게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 이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예. 단순히 연락처를 준 것은 선의에 따라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참고인으로서 하겠다는 선의를 한 행동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잘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연락처를 주었다고 해서 책임을 인정하거나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차량 손상 당시에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다는 점이 좀 이 책임 판단, 한마디로 피해 이 뭐 생채기를 낸 거에 대한 책임 판단에 좀 영향을 줍니까? 보통 이제 만취 상태에서 음주 예. 상태에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 예, 부분들 많이 의아해하시는데요. 예. 어떤 음주 만취로 인해 가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진 경우에 예. 심신 상실,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것에 대해서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감경하는 내용도 있는데 예. 보통은 이런 경우가 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음. 본인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초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민사 책임, 형사 책임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송계한 행위 관련돼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인정받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원자행, 네, 원인으로부터 그렇죠. 자유로운 행위, 그러니까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술을 먹을 때부터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것은 고의 행위와 같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흔히 원자행,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 본인이 어떤 책임이 좀 부족한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을 예. 져야 한다는 것인데 예. 이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있고요. 오히려 요새는 음주로 인해서 사고를 치면 더 심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송계죄로도 무조건 뭐 처벌받을 확률이 높네요. 손괴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의냐 과실이냐, 손괴죄는 아. 과실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과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처벌받지 않겠지만 네네. 고의성이 좀 있다면은 이제 처벌을 네네. 받겠죠. 그러면 차주가 손배는 해야 된다. 그럼 차주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까? 이 당연히 사안은? 차에다 상체기를 입힌 예.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예. 추구해야 할 것이고 예. 상대방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은 예. 경찰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그 형사배상 책임을 민사배상 책임 또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민사 책임을 그 사람 어떻게 찾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CCTV하고 만약에 진짜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지금 아까 상담하신 네. 상담자님한테 또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불가능하죠. 그럼 청구를 해서 찾아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찰에다가 문의를 해서 예. 경찰에다가 이제 사건 신고를 해가지고 예.
가해자의 어떤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뭐 CCTV나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확인이 많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확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상담자님 너무 걱정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생모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진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전화 0257-829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카카오톡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주저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